김종대 의원님의 단독 열사의 특종 대발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명절 밥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가치가 오도되다 보니까 큰 착각에 빠졌다. 지금 자, 내가 배를 타고 이제 먼 길을 떠난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우선 배의 안전이 중요하겠지. 그렇죠. 이게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기예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한 배도 풍랑이 심하면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권이 걱정을 하는 거는 배의 안전은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검찰을 장악 잘했냐, 군을 잘 장악했냐, 이거는 배의 안전이거든요. 근데 민심은 배가 아니에요. 바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하게 되면 말이죠. 아무리 배가 튼튼해도 뒤집힐 수가 있는 건데 이 험한 바다에서 계속 배 걱정만 하지 넓은 바다를 보려고 안 해. 그래서 맹자가 그랬잖아요. 군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다. 민심이 출렁이면 그 배는 뒤집힌다. 그렇죠. 이래서 맹자의 그 말에서 역성혁명론이 나온 거예요. 군주도 백성은 응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혁명론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사심의회에서 면죄부를 줬고 또 의정대란에 대해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으면서 이걸로 우리 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배 아직은 버틸만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질은 배가 아니라 바다라. 바다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명절 밥상에 올라갈 때는 당연히 법에서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지. 김건희 여사 또 임성근 사단장 다 빠져나갔지. 그리고 그게 목표가 돼버렸지. 그러나 민심의 바다에서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본질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아니라 TV 보면서 저 또 나왔다 야 여사. 또 나왔다. 또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보도되는 자체. 그다음에 어떤 그 민심에 주는 어떤 그런 상실감, 영향. 이런 거 자체가 문제지. 조금 김건희 여사 사실 처벌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상실감을 줬고 화나게 만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 본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란도 의료 현장도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급기야는 슬픔과 상실감을 줘요. 국민들에게. 예, 그러면 정치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랬는데 또 수사심의회를 한다. 이번엔 또 최재형 목사가 이제 수사심의회를 신청한 거를 부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사심의회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 반응은 봐라. 이미 판단이 끝난 거 또 수사심의 열고 또 수사심의. 그래서 입장이 나왔어요. 국민들이 지친다. 국민들이 지겨워한다는 얘기죠. 근데 맞아요. 이런 절차가 자꾸 반복되고 1년째 특검도 안 되고 최혜병 건 또 청문회 열고 맞아요. 지쳐요. 그러나 그 지치는 거는 이 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바다는 이제 서서히 거대한 그 쓰나미가 밀려오고 풍랑을 일으킬 준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가 않다. 이게 추석 명절의 밥상에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걱정 또 결혼하고 애 낳고 어떻게 하면은 지난 한 해 그 쥐어짜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4인 가족으로 2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제가 대충 물어보면은 4인 기준으로 생활비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었어요. 그 사이에 애는 커가니 학원비는 늘어나겠지. 물가는 오르지. 이렇게 되니까 저축을 줄이고 밥상에 나물 반찬 하나 덜 넣고 고기 한 점 덜 넣고 이렇게 해서 버텨온 수없이 많은 이제 서민들이 계시고 거기서 느끼는 상실감에다가 누구는 주가 조작으로 30억, 13억 벌고 그다음에 명품백 300으로 또 받고 이러면서도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걸 실력을 갖다가 보여줄 때 법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민심에서는 진다. 된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하루도 끊이질 않는다.
하루도 끊이질 않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직 배가 안 가라앉았다 이거지. 나중에 그 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도 자기가 이긴다고 착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밥상은 그런 법세계가 아니다. 사실은 그 법기술자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많이 중독돼 있어 그렇지 세상 일은 법 이외의 영역에서 99%가 존재하고 극히 일부만 법세계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거기서 판단이 구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기술자들은 이렇게 그 세상을 자기들이 이기면은 그게 완전히 승리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지독한 직업병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들 얘기 들어봐. 세상 사람 다 죄인이래. 그리고 의사들 얘기 들어봐. 세상 사람은 다 환자예요. 환자예요. 네. 군인들 얘기 들어봐. 세상은 다 전쟁 중인 거예요. 이런 직업적 편견이 법기술자들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기술로 이 배를 가라앉지 않게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세상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보는 게 법기술자들의 그 프레임인데 그건 직업적 편견입니다. 네. 극히 세상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 밥상은 그런 어떤 그 우리 우리 서민들에게 상실감 속에서 가족과의 연대와 사랑으로 작은 쉼표 하나 찍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쏟아질 이 많은 뉴스들, 최상병, 김건희 여사, 의료대란 이런 부분들이 쏟아지면서 그 밥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걱정으로 얘기하지 누가 이걸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법기술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시키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다 이 말씀드려요.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지난해 7월에 이제 집중호우 과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망한 그 최수근 상병, 그 최혜병의 유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께서 쓴 편지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이제 아마도 대한민국 순직 국군 잔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 같은데 거기 보니까 임성근 전 사당장을 콕 짚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처벌을 바란다고 이렇게 유족이 예. 직접적으로 이제 촉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8월에는 저 경북경찰청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 재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걸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누구도 수사 결과에 이의 제기를 못할 겁니다. 그 경북경찰청이 너무 수사를 잘해가지고 마치 책 한 권 분량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렇게럼 얘기를 했어요. 네. 재심 청구하는 걸 보고도 이런 걸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더 괘씸했겠습니까? 저 바쁘신 아니, 괘씸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오셨어요. 네. 오셨어.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장윤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좀 최혜병 제가 그 30분 어머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절절한 그 편지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마저 말씀해 주시면. 네. 예, 이 편지글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진심이자 진정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쩐 일인지 가족 내에서 조금 그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대해서 좀 그 작은 아버지가 좀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외사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이겠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상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국민의 바람대로 또 책임자 처벌하고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고 사단장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두 분이서 마음이 맞아서 결국은 이건 또 김규현 변호사가 조언을 했다는데 그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글을 군 희생자 유가족 네.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즉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납득 못하고 피해자가 억울하다는데 윤 대통령은 지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국민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니 이게 참 2차 가해가 아니고 뭡니까? 마음이 이렇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편지글을 아마 국정브리핑 보고서 올리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 의한 저는 2차 가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인지 어머니 편집글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거다.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 그 앞 돌아가신 최수근 상병 전 앞에다가 두고 이제 편지글을 낭독한 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눈물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최상병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그냥 그 어렵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20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군대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엄마들이?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가야 되니까 의무복무니까 할 수 없이 보낸 거고 군대 보냈으면 잘 데리고 있다가 무사히 집에 보내줘야지. 그 안에서 그런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로지 박정훈 대령 하나인 거예요. 박정훈 대령만 이 죽음의 진실, 너의 죽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겠다.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이런 태도로 임하는 거는 박정훈 대령이고 김계환 사령관 비롯해서 정말 그 누굽니까? 이종섭 장관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똑바로 된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데 신분이 공무원이고 뭐 집안에 이러저러한 또 뭐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얼마나 또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네.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서야 도저히 이젠 더 이상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에서 그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좀 행동을 결행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최상병 어머님도 거리에 나오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마- 자식의 억울한 죽음 앞에 뭐가 두렵겠어요. 애가 죽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다른 어머니들하고 함께 하실 거예요. 저번에 군 인권보호관은 그 폐륜적 결정을 하고 그때 항의하러 온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발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참 같이 그 사람- 유가족을 고발했어요 또. 그리고 저기 박진희 군사보좌관 지금은 투수타로 진급했는데 이 양반이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박정원 대령에 대해 가지고 유가족한테 수사 지휘받는 것 같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아휴. 드디어 이제 유족을 세월호나 이태원 유족하고 똑같이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제부터는 유족하고도 적이 되는 네. 발언입니다. 이런 게 나왔고 이 사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뒤늦게 이 편지를 보게 되는 바로 이때 또 하나의 뉴스가 터집니다. 지난 7월에 그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그 완전군장에다가 네. 책을 넣어서 무게를 늘려가지고 계속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을 시키어가지고 결국은 장기 파열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단의 훈련병들 그 같은 기수하고 아래 위의 기수를 다 모이게 해가지고 200여 명의 그 설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70여 명이 실제로 이런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가혹행위가. 그래서 지금 부중대장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차려를 준 당사자로 돼 있고 중대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단 감찰부에서 설문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장 보고 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인 종합한 수치를 보고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원본을 다 폐기해 버립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외부 누출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 명의 훈련병 사망에 대해서 한 명의 부중대장만 책임지면 되지. 여타 그 훈련병에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조작 은폐를 시도한 건데 그게 바로 설문조사 다 폐기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발칵 뒤집어질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다 그러고 어떤 희생자가 생겼다 그럴 때는 그 주변 동료나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는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0명 이상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군대의 특성상 더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추론이 가능하죠,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군의관들까지 또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응급의료센터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군대에 아이들 보낸 엄마들은 진짜 노심초사 잠 못 주무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아랫돌 빼서 또 윗돌 개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방팔방 전국의 모든 부처를 다 지금 그 혼란에 도가니 속으로 빠뜨려 놔가지고 어디 하나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 군대는 정말 걱정입니다. 아니 진짜. 지금 이게 얼마나 그 참 뭐 쇼냐 하면은 애시당초부터가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가 군의관이 2,400명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장기복무 군의관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2,400명 중에 10년 이상 어떤 그 전문 분야에 근무한 군의관은 18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 같이 병역을 대신해서 그렇죠. 의사 자격증만 얻고 군대를 와서 군의관을 하는 단기 복무자 위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군이 저기 어디 지방 소멸이 되는 어떤 꼭두 산골 같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야전에서 외상 환자가 발생하거나 내과 환자가 발생해도 해결을 못 하니까 삥삥 돌아가지고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통합병원까지 이송을 하는데 이송하다 환자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거점 병원도 못하면 서울로 옮기다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례를 알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200명이 넘는 군의관을 그 저기 의료 현장에 투입했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기 장기 군의관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200명이면. 네. 그러면 단기 군의관이 거기 가서 전문의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겠죠. 배부 예. 진료에 인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현재 전원 다 군으로 복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230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네. 군에 취약한 의료나 건드려 놓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뭐 몇 가지 좀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군의관 가는 그 의대생들은 그러니까 다들 군대를 3년도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의관으로 안 가고 차라리 그냥 18개월 갔다 오는 게 낫겠다. 3년 동안 군의관 단기복무 사병하자 그냥. 예. 그 사병이 낫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군의관들한테 주는 월급이 180만 원이라는 거예요. 180만 원에 관사가 쥐가 나고 그러네. 그래서 애들이 전화 와요. 엄마 방어 더 줘. 못 살겠어.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의대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또 병원에 또 투입이 된다 한들 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도 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대한민국이 기자도 도제식, 네. 뭐 검사도 도제식, 의사도 도제식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일했던 수술팀을 데리고 수술방에 들어가야 A는 B고 B는 C고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딱 되는 거지. 난생 처음 보는 군의관이 떡하니 들어와서 그러면 수술방에 들어오면 선생님 뭐 시킬 수 있어요? 제가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견학? 그냥 서서 구경해. 이거 말고는 시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전혀 안 맞는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심각한 거예요. 공보위들이 지역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그 어느 집 누구 할머니가 뭐 저 당뇨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댁내 누구랑 통화해야 되고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네 주치의 개념으로 그 지역을 전체 커버하는 분인데 이분을 빼서 지금 응급의료센터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동네는 동네대로 난리라는 거예요. 아무개 의사 나 지금 이거 당뇨약 떨어졌는데 이거 네. 누구한테 얘기해. 저 못 가요. 지금 서울에 진료왔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는 또 동네대로 혼란이고 지역이면 지역, 군인이면 군인. 그럼 서울은 낫습니까? 서울에 멀뚱히 세워놨으니까 저 응급실 온지 몰랐어요. 그리고 병동 가. 병동에서 또 할 일도 없고 이분들이 차트 정리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지 않는 일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온 동네가 다 지금 지뢰밭이 돼버린 네. 거다. 도대체 이런 걸 누가 정책이라고 내놓는 거냐. 특히 1급 비서관들 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추석 때 파견한다고. 네.
거기에 다 의사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거 100% 뭐냐면 우리가 일하나 안 하나 태업하나 감시하는 너나 거다. 감시하러 오는 거다. 봐도 몰라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의대 교수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좀 살펴보다가 굉장히 내가 모르던 세계구나 하는 걸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의사가 환자한테 불치병이나 중증을 이렇게 병을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학점이더라고. 소통 기술이.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슬픈 소식을 전달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그 학교마다 과목 명칭은 다른데 뭐 환자 소통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렇군요. 예. 이것도 학점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의료 공동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전문성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이런 말 한마디도 다 교육 과목에 들어가고 거기다 실습, 해부, 거기에다가 저기 임상, 진단, 거기에다가 연관된 의료 과목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문성이 종합된 거고 우리가 또 군인들 하면은 뭐 총 잘 쏘면 군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입고 자는 게 다 군대에서는 훈련이 되는 거죠. 거기에 예. 맞는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책 결정자가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보고서 자기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 예컨대 법조계, 어떤 군인, 의사, 교사 이런 데는 하나의 독자적인 전문성 영역으로 집단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문직이라 그래. 그런데 의사들을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공중보건이다 군의관을 파견한다 할 때는 그냥 볼트너트로 본 거예요. 갈아 끼면 될 거 아니야. 갈아 끼면 없으면 이렇게 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책에 대해서 무식이 고도로 발전한 놈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전에는 저번에 정말 힘없는 화물연대 그 노동자들이 정권에 오지게 당했어요. 몇 명 죽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때는 언론에서 써주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 세계도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의 원리라는 게 깊은 있는 원리가. 거야. 네. 근데 그때 그걸 싹 하니까 세상이 다 별게 아니야. 의사, 뭐 변호사, 그다음에 교수, 군인 다 이 자식들 지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저기 국민 세금 등쳐먹는 놈들인데 근데 그 전문성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부터 뭐 청와대도 있어보고 정권 인수위에도 들어가보고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국가라는 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보면 볼수록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세상을 자기들의 어떤 프레임 속에 그걸 가둬놓고, 우겨 넣었다 네. 하고 가둬버렸다 이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냐 하면은 정말 학교에서 말이요. 선도부 맨날 관물 정돈하고 청소나 점검하고 이러고 기율 잡던 선도부가 설쳐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장악해버리니까 이 자식들이 뭐 공부를 잘하나 품행이 방정하나 아주 여러 사람이 그냥 재앙 내난에 빠지는 거 네. 재난에 이게